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가 희생자 추모 행사에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각오였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당선인 총회에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총선 이후 첫 입장 발표에 대한 여야의 엇갈린 평가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살펴봅니다. 이어 개원을 앞두고 여야 협상 파트너가 될 각 당의 원내 사령탑엔 어떤 인물이 선출돼야 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모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다신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야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재난과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재검토하고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와 끝까지 함께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각종 산업 현장의 끊임없는 중대재해까지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재판 일정으로 세월호 10주기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대표 등도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당선인들이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당은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문그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당선인들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선인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에 참배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만 바라보며 다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당선인들은 국회에 모여 당의 운영 방향과 위기 수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통합을 결의했으며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당원 당규상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새 지도부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관리형 비대위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롭게 당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 5월 7, 8일에 뽑혀서 그때 비대위를 출범시키자?
그러니까 비대위를 빨리 구성해야 되고 그 비대위가 관리형 플러스 혁신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얼굴도 새로운 얼굴이 돼야 된다. 윤재욱 권한대행은 야당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검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다 예를 들어 독소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선거 승리만 하면 그게 다 해독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고문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에는 낙선자들을 만나 당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정책 전환도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원 순직, 오송 지하차도 참사, 그리고 산업중대재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면과 거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생과 경제가 비상이라며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56조가 넘는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정책이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해 국민 삶은 벼랑에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 정책으로 국민 생활의 고통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인 탁상 정책밖에 없다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가 국내에 급부상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원리금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등 총선 때 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약한 버팀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총선 참패에 대한 첫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여당도 정부와 소통하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야당은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전 선언이었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참패에 대한 직접적인 첫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공매도 등 정책들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족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 챙기겠다며 구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도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과의 협치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오직 민생이라는 제1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더욱 심기일전에 진심을 보여드리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방식 등이 아닌 국무회의를 선택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고 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의 그 의미나 내용들이 결국은 부처에 전달이 되고 부처에서 또 반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반면 야당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불통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없이 변명만 늘어났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도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했고, 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도 국민의 명령을 못 알아듣는 불통령이다, 변명 일색인 불통의 시간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에 대한 여야의 반응, 또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서완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곧바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었는데,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생은 있었는데 협치는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저도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좀 유심히 들어봤는데, 이 민생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많이 등장을 했지만 이 총선 탄패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된 어떤 단어나 문장은 없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말미에서 경제적인 포퓰리즘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대통령실이 배포했던 전문에는 없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원문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을 한 것인데, 이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이 4월 10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야당은 곧바로 민심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비판을 했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이나 야당과의 협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총선 승리 후 요구했던 영수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 이 단독 회담이 아니라 여당 대표까지 배석하는 이 3자 회담 방식이 거론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조국 대표도 총선 후에 대통령과 만나서 예의를 갖추면서 단호하게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회담을 제안했었는데, 이 역시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며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 언론들은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영수회담 등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늘 메시지에서 야당이란 단어는 아예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라는 게 이 문장이 전부였거든요. 윤 대통령이 앞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조국 대표와도 회동을 할 가능성이 요원해 보인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는 대목입니다. 김보엽 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면서 예전에 탄핵을 당했던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었기에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처럼 회담을 제안한 야당 대표들과 달리 그냥은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 회담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의 태도 전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협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협치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라며, 대통령이 이 박정훈 대령 문제, 이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현재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대통령을 절대 만날 생각이 없다며 앞서 두 야당 대표와는 다른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네, 바로 말씀하신 그 최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이 오는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21대 국회 안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총선이 끝나면서 다시 강공 모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오늘 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에 이른바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다시금 공언을 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범야권이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기 때문에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됐고 이달 3일부터 표결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임기에서 다음 달 2일과 28일 개의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이 최상병 특검법을 5월 중 처리하겠다고 다시금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5월 본회의에서 이 밖에도 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들어간 전세 사기 특별법,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어질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검법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공을 펼치면서 동시에 민생도 챙기는 투트랙을 추진하겠다는 풀이가 나오는데요. 이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해 대승을 거둔 기세로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잠시도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이틀 연속 당선인 모임을 통해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는데 먼저 그 원내대표를 선출한 후에 비대위를 꾸리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요? 네, 이 수습에 여념이 없는 현재 국민의힘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오늘은 오전부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이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먼저 어제 이 4선 이상 간담회에서는 당헌 당규상 의결기구로서 실무형 비대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를 토대로 이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총회에서 이야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오는 5월 말쯤 이 윤재욱 원내대표 겸 현 당대표 권한대행의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 전에 비대위를 꾸리는 모델이 가장 힘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놓고 관리형의 비대위냐 아니면 혁신형의 비대위냐를 놓고 의견들이 좀 나뉘었지만 관리형에 조금 더 힘이 실렸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가는 모델도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비대위의 시기는 7월이나 8월 중 이 당대표를 선출할 때까지만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 원내대표는 이 당선자 총회에서의 의견과 관련해서 대부분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일 상임고문 등 당 원로들과의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인데요. 이 차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차기 당대표 역시 그렇고 모두 192석에 달하는 범야권을 상대로 개헌 후에 원 구성을 협상해야 하는 임무도 떠안아야 될 만큼 이 정무와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역시 5월 둘째 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 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22대 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 재정비를 앞두고 있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의 총선 후폭풍이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도 정치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네요.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일본이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 이래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반복되는 독도 망언과 역사 왜곡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저해할 뿐이라며 일본 정부의 이성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소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의 굴종 외교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독도 야욕과 강제동원 배상 명령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규탄하면서 윤 대통령의 어설픈 선의가 부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 조치를 일본 정부에 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인구 절벽 대응 방안을 헌법에 규범화하고 초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공론조사를 위해 국민대표단 300명을 선발했으며 지난 주말 인구 절벽의 현황과 분야별 해결 방안을 주제로 사전 수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25일과 26일 개최되는 본 토론에선 인구 절벽 해결을 위한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그리고 헌법 명시를 통한 해결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과 대한제국 공사관을 각각 방문했습니다. 루즈벨트 기념관을 방문한 김 의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델 루즈벨트의 안내로 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한 자리에선 자주 외교와 한미 우호 관계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4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세월호 10주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오늘로써 10년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세월호 추모 메시지를 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립니다.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수석대변인은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SNS를 통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권고사항들이 조속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적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리면서 12구 이태원 참사 또한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의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 사회에 남겼습니다. 일정한 노력과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또한 여권에선 사회적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참사의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은 퇴출돼야 마땅하다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정치가 할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년간 겪었을 트라우마는 사고 그 자체보다도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정치권 때문이었다고 반성한다면서 정치권의 책임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세 차례 조사위원회, 특검, 검찰 특별수사단이 각종 의혹을 살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좌초 원인에 대해선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정치권은 물론 우리 모두가 잊어선 안 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총리 하마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고심 중입니다. 이를 두고 무수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권영세, 원희룡 이런 분들 거론되시던데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나는 연락받은 적 없다면서 대부분은 손사래를 치시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거 레임덕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네, 이처럼 민주당 측에서 벌써부터 대통령의 레임덕을 거론하면서 쇄신 의지를 깎아내리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권영세, 원희룡 전 장관 등을 제외하고도 파격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만약 그런 정도 대통령 때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하면 뭐 전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분을 총리 임명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표면상은 고국내각이라고 언론에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점에 불쾌감을 느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에선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왔던 유승민 전 의원을 발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이른바 유승민 국무총리설이 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생각은 과연 어떨까요? 왜 자꾸 유승민 총리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화되기 어렵다. 어려운 카드라고 보는데 일종의 이관계? 예를 들어서 유승민 총리가 되면 뭐 당 내분이 우리 국민의힘이 더 심해지고 뭐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자꾸 유승민 총리설에 군부를 떼는 게 아닌가. 사실 당내에서는 유승민 총리설과 관련해서 얘기한 사람들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의 큰 방향은 협치형, 소통형, 정무형의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수한 함합형 속 대야 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종료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동시에 걱정과 우려를 현재 아까 정치의 번영은 뭐라 네, 총선 이후 야권은 기다렸던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원을 앞두고 여야 협상 파트너가 될 원내 사령탑 선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을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교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기자회견 형식을 빌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고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이제 전했는데요. 민주당은 독선적인 선언이라고 이제 혹평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메시지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이제 국정 기조의 앞으로 변화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먼저 김영준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실제로 보면은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진단하는 거가 있어요. 방향성은 옳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를 못 만들어냈다라는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런데 성과가 없었다, 체감하지 못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진단은 있는데 처방은 없다. 진단인데 처방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도 당시 총선은요, 그때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115석으로 제2당이 됐어요. 1당은 133석을 한 한나라당 이해창 그 총재가 이제 그 1당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당시에는 담화문 형식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대통령이 스스로 영수회담을 제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의를 받아들여서 이해창 총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 잊혀졌지만 그 만나고 나서 영수회담에서 만나고 나서 굉장히 짧은 기간 또 만났어요. 이해창 총재를. 그건 뭐 때문에 만났냐면 의학 분업 문제 가지고 굉장히 충돌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4개월 정도 그때도 파업이 이제 시작됐었었는데 의대 쪽에서 그거를 이제 대통령하고 이해창 총재가 만나서 푼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야권에서는 그때는 이제 회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의 과감한 제안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2016년도 당시에 새누리당이 2당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가지 그 메시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거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나름대로 야, 이게 정말 그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어느 정도 저는 있는, 그래서 기대만큼의 성과가 없는 그러한 그 나름대로 국무회의의 발언이지 않았는가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만약에 좀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 나왔잖아요. 언론에서는 이번에 총선 결과를 뭐라고 다들 평가를 했죠. 국민들이 협치하라는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협치하라는 거는 결국 이제 여당, 야당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특히 대통령이 뭐 야당 대표를 만나서 얼마든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지금도 조금 전에 우리 보도가 나왔지만은 너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 문제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두 사람이 만나서 어쨌든 간에 뭐 국회로 할지 아니면 더 나름대로 새로운 방안을 만들었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협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야 모두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참 너무 답답해요. 네. 민심을 챙기라고 얘기해서 민심이 제대로 안 돼서 회차를 들었다고 하는데 승리한 야당이 제일 먼저 한 거는 특검법이에요. 민생법을 만들어야죠. 네. 그 특검법은 지금 예를 들어서 최상병과 관련된 건 공수처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속 시원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 이야기는 있었지만 협치 부분이 빠진 게 가장 좀 포인트가 없었던 게 아니냐. 예, 그건 아쉽다. 뭐 그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그것은 동감을 해요. 그리고 진단은 뭐 대통령이 했는데 실망을 많이 남긴 것 같습니다. 뭐 형식을 봤을 때도 뭐 기자회견을 하기를 많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뭐 대국민 뭐 담화도 아니고 모두 회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국정 기조는 뭐 그대로 지켜나갈 듯이 보이고 다만 성과를 못 봤는데 그것을 소통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지 못한 그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소통을 강조했는데 모두 발언으로 했다는 그 형식 자체도 한계가 크고 실망이 크다는 얘기고 또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준 마음은 국정 기조를 좀 바꾸기를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교육개혁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젠다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거고 야당도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국민들을 야당하고도 얘기하고 같이 해나가는 것들을 독주하거나 오만에 빠지지 않고 이것을 같이 해나가기를 그런 기조가 바뀌기를 희망했을 텐데 그것이 빠지고 소통을 좀 더 잘 해나가겠다. 뭐 이렇게 맺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실망이 크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던 순서를 바꿨으면은 많이 달랐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말씀을 더 말을 하자면 모두 발언할 때 이 국정 기조가 제대로 되는데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끝난 마무리 발언에서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 국민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전달했고
또 전해지는 바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만나는 것 모두 다 열려있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말을 할 거라면 처음에 국민들한테 또 야당한테 진정성이 담긴 이런 마음의 말을 전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겠다. 국정 과제들이 이러이러한 있는데 같이 풀어나가자. 그리고 소통을 앞으로 강화하겠다. 국민들하고도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었더라면 네. 똑같은 말을 다 했을 것이고 기대도 부풀리게 했을 거고 실망은 없을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좀 기대를 더 크게 가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통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고 지금 이제 추후에 도어 스태핑을 다시 하느냐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분위기인데 어쨌든 소통을 더 생각했더라면 기자회견 형식으로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그 총선 이후 결과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했습니다. 결국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윤 정부 출범 이후에 4번째 비대위입니다. 이르면 6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 원내대표는 다음 달 10일 전에 선출이 될 예정인데 그 윤재욱 원내대표 임기 만료가 되는 그 일정이죠. 그에 따라 다음 달 10일 전에 선출이 됩니다. 당내 위기 수습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인물들이 꾸려져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환 교수님. 저는 인물보다도 자리를 먼저 정해놓고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어떤 인물이 어떤 기준이 와야지 필요한 사람이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인물 누구누구를 보고 거기에다가 국무총리감이다. 뭐 총리감이다. 또는 장관감이다. 비서시장감이다. 네. 또 원내대표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비대위원장이 몇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에 비대위원장이 성공했던 것은 뭐고 또 실패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추려내면은 아마 가장 근본적인 것은 비대위원장이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건 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네.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할 것인가라고 하는 순서로 가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총선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 것을 잘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보면 뭐 몇 가지로 추려질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도를 이끌지 못했다. 외연을 확장하지 못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너무 참패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대표도 비대위원장도 이러한 문제들, 숙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준에 정해놓고 그거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원내대표건 이 원내대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텐데 네. 원내대표도 지금 현재는 너무 영남권에 당 지도부가 한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계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도들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총리 후보를 볼 때도 인선의 기준, 과제를 정해놓고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많은 그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대통령과 진솔한 얘기들을 하고 대통령이 껄끄러운 것을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못하는 것을 정말 채워주고 대통령의 길도 이끌 수 있는 네. 그런 안정감도 있고 또 무게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인물들을 놔야지 뭐 어떤 구체적으로 야당 출신 어떤 전 총리라든지 여당의 지도부 중에 또 지금 한쪽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놓고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위기를 수습해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당정 관계 속에서 그동안 이제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지적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역대 대통령은 전부 다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유혹에 다 빠지게 돼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예외 없이 그렇게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참패를 당하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가 될 거냐라는 거는요. 그는 지금 108명이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가 잘못됐는지 조금 전에 우리 교수 얘기한 뭐 지나치게 영남 출신 또 친윤 출신들 이런 부분들 좀 많았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는 나름대로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원내대표는 선출을 하는 거죠. 합의 추대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뭐 친윤이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비판받았던 분들은 당연히 이 출마를 조금 이 상황에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조건 뭐 이거를 뭐 수도권이 가야 된다, 영남권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원내대표는 좀 달라요. 수도권 지금 서울에 11석이고 인천에 2석이고 그리고 경기에 6석이면 19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은 영남이 기반이 돼서 어느 정도는 유지됐다고 했는데 무조건 영남은 안 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좀 봐요. 다만 이제 지역을 넘어서서 누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건강한 긴장적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건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그걸 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 건강한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적임이 누군지 하는 거를 보고 아마도 의원들이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제 새 지도부 선출 그 자리에 이제 적합한 이상적인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는데 인물은 이제 말씀은 안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누가 출마할지도 모르고 보통 이제 그 원내대표는 이제 3선 이상들이 이제 하거든요. 보통 이제 보면 이제 4선도 되고 5선도 되고 이제 그런데 지금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더 중진들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력이라든지 그동안의 경륜이라든지 또 대통령실에서 순서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쪽에 이제 4선, 5선급의 의원들이 아마 이번에는 원내대표를 맡지 않을까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5선도 있고 또 뭐 6선까지도 이번 당선인 중에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어느 후보가 좀 적합한지 좀 그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그 5월 원내대표와 또 8월 28일까지가 이제 현 그 임기 만료인데 당대표 선출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인지 그 여부 그리고 민주당 역시 이제 원내대표 새로 이제 선출을 해야 될 상황인데 또 국회의장도 이제 민주당 몫이 이제 됐습니다. 어떤 인물이 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뭐 이재명 당대표가 또 선거에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리고 선거를 하는 동안에도 그 공천 파동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그리고 또 개항 을해서 여론조사 나쁘게 나올 때도 계속 개항에서 당선되고 또 8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당선되고 또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도 계속 가는 것이 일관된 목표라는 얘기를 해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전에 뭐 방송 보도에는 이거 당대표 자리가 3D 중에 이런 3D가 없다라고 하는 뭐 이재명 당대표의 말 그래서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규칙을 보면 규정을 보면 당대표를 다른 사람들이 도전해서 될 여지가 없어요. 전 당원들이 투표를 다 하게 돼 있고 지금 당원의 구성상 다 친명의 가까운 당원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출마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마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출마를 하게 되면
당대표 선거는 아주 쉽게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재명 듭니다. 대표가 이제 선출될 것이다. 이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셨고, 그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뭐 누가 떠오르십니까? 원내대표는 지금 자천 타천으로 여러 인물들이 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물을 놓고 보지 말고 자리를 놓고 또 지금 22대 국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라는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한다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 일색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도 이재명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다면 당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친명 일색이지만 친명보다 조금 중간에 당의 균형을 찾고 또 여당과도 협상이 가능하고 또 당대표하고도 이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가령 지난 현직의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당대표의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들을 과감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고 당이 정도로 걷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또는 하마평에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친명 측에서는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박찬대 의원이 뭐 자천 타천으로 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같고요. 또 친명에서도 가까운 김성환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의원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김민석 의원도 지금 지난번에 출마도 했고 이번에 당 선거에서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4선이 됐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국회의장 자리입니다. 국회의장은 정말 국가 서열에서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어떤 법에도 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당직도 당도 탈당하게 돼 있고 이런 막중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데 이번 지금 현재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서 배출된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나 선거구 획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나 당을 초월해서 그리고 국회의 위상을 세웠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할 국회의장이 필요한데 지금 물망이 오르고 있는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나 조정식 의원인데요. 이번에 다 육성이 된다는 거고, 특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기 때문에 최초의 여성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란 각도에서도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입법부의 수장이 되고 또 전 검찰총장이 현 행정부의 수장이라면 하면 지난 몇 년 전에 장관과 또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런 갈등이라든가 대립각이 입법부의 수장과 행정부의 수장 사이에 또 이어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점은 좀 숙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길게 들었기 때문에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 하는데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해볼까요? 국회의장은 실은 국회법에 의해서 당직을 이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정치 개입하면 됩니까? 대통령 정치 개입한다고 공격하죠. 그런데 야당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가지고 야당 전부 다 위하는 거로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지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그 이만석 국회의장이 명언을 남기셨는데 자기는 어떠한 세계 방망이를 두들길 때 한쪽은 야당을 한번 보고 다른 한쪽은 여당을 보고 다른 마지막 한번 국민을 보고 자기가 했다. 그 정도로 나름대로 국회의장이 전체 국민을 위한 그러한 민의의 전당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뭐 강경투쟁을 했던 사람을 뭐 국회의장으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검찰 독재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한 정당이 특정인에 대해서 독재되고 있는 것은 괜찮은 건가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연임하는 당대표를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거든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뭐 압승을 해서 굉장히 도취돼서 어떠한 그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만 반성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아무리 압승을 했다 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도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들어볼까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짧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조경태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특검법 독소 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민의가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야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실은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심판한 이유는 뭐죠? 민생을 못 챙겼다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생을 챙겼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이 최상병 문제와 관련돼서 중요하죠. 그러나 딱 선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특검법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올 수 있는 민생은 조금 이제 멀어지시는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결국은 정치적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뭐 결국 국민 심판에 대한 것들을 전혀 듣지 않는 부통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데 이제는 승리한 정당답게 나름대로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고 지금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내용이 부진하다든지 예를 들어 정도 필요하다든지 그럴 때 예를 들어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와 절차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는다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는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오겠습니다. 뭐 패스트 트랙을 거쳐서 지난 10월 달부터 해서 이번 달 초에 이제 상정이 되는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국무총리의 뭐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과 여당이 또 협상해야 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정치적으로 이번 임기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종섭 전 장관도 전혀 불법적인 거 없었다라고 했으니 뭐 특검을 하건 또 무슨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건 그렇게 나오기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총선 픽 스토리 이제 1월부터 한 석 달 이상 저희와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이 이제 총선도 끝났고 마무리 이제 총평하는 시간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두 분의 소감 한 분씩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예, 김영준 교수님부터. 저나 우리 이 교수나 전부 다 의회 과정을 가지고 국회의 의회 과정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선진 의회 정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의회가 진화하지 못하고 퇴보할까라는 걸 가지고 굉장히 좀 참담함을 느껴요.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좀 이제 새로운 각오로 국민 속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민생을 챙기는 그러한 국회가 되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텐데 걱정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 22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그리고 더 나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은 우리가 밖에서도 이 방송만이 아니라도 열심히 나름대로 분석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환 교수님. 네, 지난 3달 넘는 동안에 선거 과정 보면서 참 뭐 정치학자로서 참 자괴감이 드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하고 제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싸우지 않고 생산적인 그런 정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날카로운 분석과 명쾌한 평론으로 총선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